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요즘 저 만나면 여기저기서 주식 또는 부동산 또는 코인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야, 정말 투자의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구나 라는 생각이 절절하게 드는데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특정인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뭐냐면 조금 투자를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그러다가 조금 투자 분야에 봄을 터졌을 때 조금 더 관심의 수위를 높이는 이런 분들이 일반적으로 있으면 제가 걱정을 좀 덜 할 텐데요. 한동안 주가 쫙 빠지면 이제 주식은 나 쳐다도 안 봐, 그렇게 전혀 다른 일 하시다가 주가 좀 좋다니까 갑자기 확 와가지고 뭐 사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물어보시는 듯한 분들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확인이 되고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어떻게 하면 좀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던 찰나에 제가 찾던 책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홍보해 드리려고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진심 어린 한마디를 들을 절묘의 타이밍은 언제인가요? 그럴 수 있는 사람, 또 그럴 수 있는 시기, 이게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만 하더라도요, 꼭 오늘 이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40대인데요. 40대 저도 제 인생에서 처음입니다. 자, 무슨 소린지 이해하세요? 저도 40대가 지금 처음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40대에 제가 해야 될 일은 뭐고 뭘 하면 안 되는 건지 제가 그걸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래도 교수님 10대, 20대, 30대보다는 뭔가 더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40대는 제가 처음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40대를 어떻게 해야 잘 보내는지, 그래서 50대에는 더 후회 없는 40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누군가가 저에게 많이 얘기해 주면 좋은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죠.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점점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저에게 충고를 해줬었고, 예전에는 일가 친척이 저에게 충고도 해줬고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들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분들도 한 분, 두 분 작고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저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누구도 저에게 충고 같은 걸 해줄 분들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있는데요. 또 뭐냐면 사회 분위기입니다. 요즘은 회사 후배 또는 학교 후배 또는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한마디 충고한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소통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법한, 실제 도움이 안 되더라도 야, 그런 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이 자체가 결례라고 생각하는 문화로 점점 진화 발전해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일정 선을 넘는 질문을 하는 건 결례다, 오지랖이다, 야, 너 왜 그런 질문을 걔한테 물어? 그런 거 요즘 묻는 거 아니야?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 공동체, 이런 개념의 어떤 결속력이 깨져갑니다. 회사 끝나면 각자 자기 일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맥주 한 잔에 넷플릭스나 반려동물 하나 껴안고 생활하는 게 지금의 행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 나에게 진정으로 제가 잘못됐을 때 한마디 충고해 줄 사람이 없는 세상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시 투자 질문으로 돌아가면요, 강연 중에 저한테 또는 세미나 끝나고 기다리시다가 저한테 한마디 물어보러 기다리고 계신 어머님들, 아니면 선배님들, 선생님들, 사장님들 잔뜩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그 짧은 순간에 잠깐 강연으로 만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제가 주제 넘게 어디까지 얘기해 드려도 될까요? 그 종목 사지 마세요. 그거 다 펑크날 겁니다. 아니, 무슨 투자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본전도 못 뽑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투자 습관 가지고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 못 합니다. 쥐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 소리 대번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또 뭔가 크게 잘못될 것 같은데 아주 못 보고 가는 척하면 저도 마음이 깨림직하겠죠. 그래서 그것도 나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쓱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아마 못 알아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가지면서 운전하면서 집으로 올 때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절절할까 했을 때 바로 이 책의 저자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언장 대신 투자법을 남겼다. 자, 타짱이라는 나름대로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딸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 아빠가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 마지막 유언같이 너희들에게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남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어떤 내용인지 감 오시죠? 가장 나에게 사회적 관계성 그리고 관계의 지속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가족, 즉 직접적으로 찌르고 내 폐부를 가슴 아프게 만들고 정말 야, 뼈 때리는 소리 한다 해도 내 저런 놈이 다 있어, 내 저놈 다시는 안 봐, 이런 소리를 안 듣거나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직장 동료, 사회적으로 만난 선후배 언제든지 안 보아도 그만입니다. 그런 관계에는 우리가 아주 폐부를 찌르는 듯한 얘기 못 해줍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요, 딸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깨질 것을 걱정을 최대한 안 해도 되겠죠. 정말 폐부를 찌르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런 얘기를 평소에 계속 가족들이라는 이유 아래 그냥 폐부를 찌르는 얘기를 계속 해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기분 상해서 좋은 관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대요. 아빠가 진짜 이런 상황이 되니 니들에게 꼭 이 말은 해야겠다. 그때는 익스큐즈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딸들에게 남긴 투자 유언서가 바로 이 책입니다. 부자 아빠의 투자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이분은 의사라는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급여로 부자가 된 사람이니 자녀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다녀라 이런 얘기를 해준 거냐? 아닙니다. 이 사람이 또 주목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30년 동안 500만 원, 단 500만 원 돈을 가지고 500억까지 불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물론 전문직으로서의 소득도 적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투자로서 내가 단돈 500만 원으로 500억까지 투자금을 불렸던 나만의 비법들,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만큼은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인 윤택함은 적어도 남겨주고 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장황한 얘기를 왜 드렸느냐? 수많은 투자 지침서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진심이죠? 그럴 때 이 책만큼 가장 진심 어린 목소리로 집필을 했겠구나라고 생각드는 책, 아마 여러분들 많이 못 찾아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을 추천드린 첫 번째 이유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버지가 딸들에게 야, 니들 이거만큼 진짜 알아야 돼. 그 절절함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투자 지침서 책들을 보고 그 다음에 투자 공부를 한다고 했었을 때 책들의 컨셉이 다 다릅니다. 어떤 책은 굉장히 불량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책은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어떤 책은 이런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쫙쫙 엑기스만 모은 게 아니라 전부를 모아서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있는 것들을 제가 이 책으로 다 커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집필한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지긋해서 뭔가 다시 진중하게 투자 공부해 보려면 야, 그렇게 격가지까지 전부 다 알면서 투자 공부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이 격가지까지 다 알고 투자 공부하려고 하면,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에 투자하려고 하면 호황인 시점과 내가 공부하는 시점이 벌써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이 호황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요, 투자라는 건 또 실제 그렇습니다. 이건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배운 거 가지고 굴려보다가 또 시행착오 하면서 또 배우고 또 성찰한 거 가지고 더 잘 굴려보고 이렇게 해야지만 뭐가 내가 결핍되는지, 뭘 더 배워야 되는지 이것도 내가 선별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책에서 기술한 거는 학문적인 얘기 써놓은 거지 실제 투자에서는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그걸 가려가면서도 또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투자와 관련된, 특히 실전 투자와 관련된 책은 너무 방대한 분량, 너무 전문적인 분야, 그리고 너무 곁가지까지 다 처음부터 알고 시작하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본류에 해당되고 가장 큰 원칙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해가면서 이 책의 저자처럼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해가면서 슬슬 불려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바로 이 책이 그 사실을 알고서 집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이것만큼은 지켜라 라고 하는 대목으로 이 책의 투자 원칙이 집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언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사형 선고에 가까운 시한부 선고를 받고 자녀들을 앉혀놓고 진짜 내가 이 상황이 되니까 니들한테 이 얘기만 하고 가마 할 때는 엑기스만 얘기하지 쭉 뭐 대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던지는 투자의 메시지가 그만큼 간결하고 명료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거부터 시작하면서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부분을 담겨놨습니다. 이 책을 제가 요즘 여러 세미나, 강연, 포럼 등등을 통해서 만난 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 되겠구나 했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요즘처럼 투자로 누가 얼마 벌었대, 투자로 누가 얼마 벌었대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돈 자체를 자꾸 목표로 두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나도 돈 벌어야 되는데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여의도 맨션에서도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자기 그릇에 맞지 않는 돈을 갑자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벌어도 불행해집니다. 아유 교수님 불행해져도 좋으니 제발 그런 돈 한번 벌어보고 싶네요. 대부분 그런 얘기 하실 거 아는데요. 정말 장담하는데 정말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 제 생각과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그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지혜,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고요. 그 돈을 불리는 지혜,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게 이 저자의 목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자는 이 불확실성이 점점 고조화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딸들아, 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니 그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서 투자도 안 하고 정기 예적금만 하는 거 이것도 절대 안 되고 이 불확실성을 결국 네가 컨트롤하면서 감내하면서 투자를 해야 경제적 자유와 그 자유로움을 기반으로 또 하나의 인생을 슬기롭게 살 수 있단다. 이게 이 큰 책의 큰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저와 생각하는 점이 굉장히 맥락이 닿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 아래 투자 원칙을 소개받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강권하고 싶어요. 정말 진솔한 얘기, 가족들에게는 할 수 있는 얘기, 그리고 장황한 얘기 말고 정말 한마디 유언서처럼 이것만큼은 지켜라 얘들아, 이런 논조로 얘기해 줄 것들. 그리고 돈 자체가 아니라 결국 투자도 해야 되는데 돈에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돈을 다루는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국 돈 벌어도 이 돈 누가 훔쳐가는 거 아니야? 이 돈 내가 어떻게 하지? 돈에 다시 지배당하는 그런 과오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책의 저자의 집필 의도는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렸던 이유, 다른 투자 원칙에 대한 서적과 다른 컨셉이 어디에 있는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입니다. 저자가 얘기하는 이 투자 원칙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가장 첫 번째 챕터에서 이 저자에 대해서 저도 더 신뢰를 갖게 됐는데요. 이 첫 번째 챕터는 20대 초반에 500만 원 돈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각종 시행착오를 거쳤고 실패와 그걸 극복했던 본인의 개인 서사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억나는 것들만 좀 가져왔는데요. 본인이 세가라는 게임 회사를 발굴해서 투자했던 일화, 호주 금광업에 투자했던 일화, 그리고 소비자 금융의 대표적인 회사에 투자했던 일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굴했고 그 발굴에서 어떤 수익을 거두게 됐는지에 대한 소소한 자신의 투자의 경험담들을 그대로 앞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투자 경험을 했단다 하면서 아이들이 호기심 어리게끔 만들고, 아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와 대박, 이렇게 하면서 저도 좀 알려주세요, 이런 훅을 거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그 앞부분에 있는데요. 그럼 우리 아빠는 투자에 성공만 해왔던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가 뒤에 소개해주는 여러 투자 원칙들을 보면 시장 앞에서 굉장히 겸손하고 겸허해야 된다는 걸 절절히 알고 계세요. 그 이유가 왠지 봤더니 첫 번째 챕터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20대 초반부터 투자에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적지 않은 투자 성과를 거뒀던 이 사람에게 큰 시련이 닥친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이때 자신이 모았던 재산의 절반보다 좀 안 되는 한 30-40% 돈을 전부 다 날려버리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저자는 그 위기를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 책에서 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바로 어떤 투자 종목에서 어떤 해안을 발휘해서 성과를 냈고 위기 때는 또 어떤 판단을 하게 됐는지 맨 앞에 써놓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말이야 살아오면서 이런 걸 해봤더니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부자가 됐단다. 니들도 관심 있지 않니? 라고 어떻게 보면 자식들도 아빠가 또 잔소리 하려고 하네 이럴까봐 앞에서 요즘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잖아요. 경제적 윤택함, 부자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됐단다라고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그럼 어떻게 이걸 한 건데요? 라고 했었을 때 한마디 교훈을 주면서 그 교훈을 실천하는 투자 원칙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한마디 교훈은 일단 뭐냐 하면 투자는 절대 운이 아니다.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자기가 공부한 걸 까먹을 수 있으니 기록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세워놓은 투자 원칙들을 끝까지 지키려는 나만의 인내심 또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거라는 걸 일단 한 줄로 거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투자 원칙들이 뭐였고 운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기록해야 될 그 방향성 그게 뭔지를 그 다음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다 아는 원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했는지가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도 투자입니다.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는 건데요. 흔히 주식 투자할 때 우리가 많이 쳐다보는 지표가 PER 그리고 PBR 이거 두 개인데 이 숫자가 적게 나오면 저평가됐네 이 회사 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숫자가 왜 적게 표현됐는지, 이 비율이 왜 낮은지를 왜인지를 분석하는 게 핵심이다. PER, PBR, 낮은데? 괜찮은데? 들어가자. 이게 아니라 왜 낮은지. 아니, 왜 이걸 안 사고 있는 걸까? 왜 주가는 계속 낮은 걸까? 그게 시장의 오해인 것인지, 일시적인 악재인 건지, 이 회사는 낮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 건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건 일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네 지금이라도 사야겠네 아니면 시장에서 이 회사를 오해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회사인데 그런 판단이 들어갔을 때만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주식을 찾을 때까지 필요한 인내심이 있고 그리고 그게 시장에 관심을 받아서 다시 원래 주가대로 평가받을 때까지는 적지 않은 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그 시간을 감내할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올해 있었던 주식시장에서 이거 진짜 필요한 대목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 5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로 2배 올랐어요.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교수님 삼성전자 10만 원에서 9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제가 그분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얘기하는 것도 나이가 또 있으신 분이고 그 종목은 왜 사셨습니까? 물어보는 것도 괜히 결례스러울 수도 있고 말씀을 안 드렸지만 자, PER, PBR이 저평가되어 있던 거 우리 삼성전자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는 데까지 기다렸고 그래서 그게 주목을 좀 받았고 그런데 더 올라가야 된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기다려왔던 것처럼 인내심을 발휘하셔야죠. 그냥 일주일 만에 10만 원에서 다시 9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게 정말 큰 이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내가 모르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어떤 시그널로 생각하시는 거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9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전전긍긍 하시는 건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지 참 저도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수치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공부해야 되는지 앞에 써놨고요. 두 번째입니다. 싸다고 사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즉 싸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싸서 뭔가 싼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내가 발굴을 못해서 계속 쌌던 거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 그 회사는 주가가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내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누가 그 이유가 있었는데 안 적어놓았을 수도 있고 안 알려줬을 수도 있잖아요. 싸다고 무조건 사지 말고 그럴 때는 어떤 회사를 사야 된다? 자산이 있는 회사인지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자산가치주에 투자라는 건데요. 쉽게 이런 겁니다.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가진 자산이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주주들이 나중에 청산받을 때 적어도 안전마진으로 내가 이만큼은 받아올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죠.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선 재무제표상에서 드러나지 않은 자산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이거는 예전에 취득원가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부동산들이 지금 시세가 엄청 올랐는데 그게 장부가액으로만 평가가 되어 있네 라든가, 아니면 이 회사가 투자해놓은 유가증권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장부가로만 평가되어 있고 이게 지금 시총이 얼마까지 올라간 회사인데 이게 실제 재무제표상에는 표현이 안 돼 있네,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들어가면 두 가지 장점이 있겠죠. 하나는 다른 사람도 그걸 발견하면 이 회사가 이렇게 평가받을 회사는 아닌데 나도 사야겠다라는 추가적인 매수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게 실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최악의 경우 그렇게 계속 저평가만 받다가 회사가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마지막으로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을 잃지 않고 문 닫더라도 주주에게 얼마간의 보상은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싸다고 무조건 사지 말고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돈 버는 힘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죠. 기업의 성장 엔진이라고 이 책에서 표현되어 있었었는데요. 이익 창출 능력이 기업의 성장 엔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기업이 이익 창출 능력이 뭔지, 강력한 브랜드인 건지, 네트워크 효과인 건지, 아니면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게 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든 브랜드든 네트워크가 점점 확장될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주가는 결국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 확장성이 있는 건지 확인해 보라는 거죠. 따라서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지 않고서 투자하면 안 되고, 그게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지 않고서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고 파는 것이 아니라 성장세가 꺾였다라고 확인이 되거나 이제 경쟁 우위 요소가 사라졌다고 확인이 됐을 때 그때 판매하는 거다, 매도하는 거다. 판매가 아니라 매도라고 해야겠죠. 그게 바로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해주는 또 설명입니다. 요즘 제가 또 그 주변 그 강연 다니거나 세미나에서 만난 분들의 질문과 또 이 저자가 말하는 게 사뭇 다르잖아요. 요즘 저를 만난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제가 삼성전자만 투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회사니까 그걸 예를 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런 것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교수님, 삼성전자 이제 10만 원 정도 됐으니까 오를 만큼 오른 거잖아요. 이제 매도해야겠죠? 저자가 뭐라고 했죠? 올랐다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다. 주가가 오른 거가 매도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기술력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브랜드력이 훼손된 건지, 네트워크 효과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시장이 이미 다 장악해서 더 확장할 여지가 없어진 건지, 그거 확인하라고 이 저자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투자 원칙들만 읽어보셔도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분이 투자로 조금만 더 돈을 잘 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투자로 돈을 더 많이 잘 벌지는 않더라도 이 불안한 마음은 없이 투자하셨을 텐데, 이런 생각 들었던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적자 회사야말로 보물 창고다. 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 바로 또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바로 경기순환. 이 경기순환을 역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조선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장 경기를 타는 대표적인 산업 부분입니다. 뭐 경기 민감주 이렇게도 표현을 해놨는데요. 반도체, 철강, 화학, 해운 다 경기 민감주인데요. 경기라는 것은 정말 올랐다가 낮아졌다가 올라갔다가 낮아졌다가, 우리 경제학 분야에는 경기 변동론,
또 경기 파장 이런 것들만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즐비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경기 안 좋아서 그 회사 적자다라고 하면 포트에 담질 못해요. 예. 왜냐하면 적자 기업에 투자하겠다. 잘 안 하는 행태거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돈을 대신 운영해 주는 게 기관인데 적자 회사에 돈 투자했다라고 했었을 때 그게 남다른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고객들에게 클레임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너 그 회사 왜 투자했어? 너 만약에 그러다 손실 나면 네가 책임지는 거지. 이 소리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흑자를 보이거나 숫자가 찍히지 않는 것들이면 손이 그렇게 많이 가진 않는 편인데요. 그런데 우린 개인이지 않냐.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은 언젠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 시기가 있으니 모두가 팔 때 사야 되고 모두가 살 때 오히려 팔아라. 그래서 내가 이 경기 민감주에 해당되는 사이클을 타는 산업에 투자한 것인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라고 또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주식이 보내는 신호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 그리고 작은 차이가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 주면서 정말 자식들에게 아빠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싶으면 이 원칙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유언처럼 시한부 선고를 받은 투자의 성과를 낸 아버지가 해준 자식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요즘 뭔가 투자로 작은 돈을 벌었던, 큰 돈을 벌었던 심리적으로 울렁증이 생겼거나 어떻게 이제 이 다음은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돈 빼면 너무 또 일찍 빼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는 분들, 어떤 원칙으로 내 자금을 굴려야 되는지 이 책에서 조금 답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